보다 날카로운 시선, 보다 깊이 있는 분석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리얼토크 날, 이번 주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새바람이 불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미래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곳 광주가 대한민국의 문화 중심, 나아가서는 아시아의 문화 허브로 대한민국의 문화예술계에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두근거렸을 겁니다. 어떻게 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폄하를 하려고 들까? 비정상화가 계속 실현되고 있는 공간이 조성사학과 전당이었죠. 정을 보존하라! 광주 정신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에 관한 근본 고민을 담는 이제 1년 6개월이 됐으니까 저희가 좀 성적표를 좀 매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전문가분 4분 모셨으니까 4분께서 100점 만점에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시겠는지 박혜자 의원님부터 하신다면? 작년 12월에 시민단체하고 같이 한번 평가 작업을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그 결과는 체험을 해본 사람들은 40~50%가 만족하는 것을 봤고요. 그때 이제 전당 측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 260만 명 정도가 다녀갔다라고 해요. 다만 이제 전당이 얼마나 잘했느냐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같이 광주 시민들이 문화 역량이 얼마나 높냐, 또 광주 시민들이 어떤 문화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도 함께 평가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의원님 점수를 좀 매겨주신다면? 정치인 보고 점수 매기라고 하겠습니다. 점수 먼저 먹일까요? 네, 점수부터 매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60점 정도. 60점 정도. 예. 강주라는 공간에서 150개가 넘는 전시와 공연이 네.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해외 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수많은 작품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처음 접해보기 때문에 그만큼 지역의 전문가, 예술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기대와 설레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연 전당이 정부가 말한 대로 문화예술 교류 플랫폼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전당만 잘 되면 강주가 운하로 밥 먹고 살 수 있느냐. 이런 기대를 굉장히 걸었었죠. 지난 10년 동안.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기대에 좀 미흡하다. 여러 가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들은 앞으로도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시간을 두고 지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서 좀 더 인내하면서 지켜보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께서는 60점을 주고 약간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이한호 대표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5살 난 딸아이를 데리고 있는데요. 아빠의 입장에서는 저는 95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주말에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갔을 때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진 도시가 어디 있을까? 어린이 문화원 가시나 보죠? 어린이 문화원 가면은 정말 하루 종일 있다 보면 정말 지치는데 제 입장은 저희 아이는 너무 좋아해요. 네. 그리고 주변의 부모들이나 혹은 이제 문화예술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이 전당 공간을 하나의 어떤 시민 문화 복지 시설로서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만족한다라고 보는 것 같고, 이제 어쨌든 문화 분야에서 계속 주기를 해오고 타 지역들의 이런 사업들을 많이 봐왔던 입장에서는 저는 79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80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조금 과할 수가 있어서 79점을 주는 이유는 가능성은 분명히 보여줬고, 또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서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태에서 약간 긴장하는 측면에서 79점 정도를 주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한호 대표님께서 가장 풍부한 점수를 주신 것 같은데요. 이제 김준기 관장님 나와 계시는데 제주도립 미술 관장님을 하고 계셔서 사실은 이제 제주도에서 오늘 올라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의 어떤 보는 어떤 시각과는 좀 다른 시각을 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100점 만점에 좀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49점이요. 49점이요? 네. 49점이요. 49점이요? 네.
관심 깊게 쭉 한 10여 년 지켜봤는데 준비해왔던 과정들에 비해서 지금 1년 6개월의 성적표는 49점입니다. 다만 10과목 중에서 5과목밖에 시험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5과목에 해당하는 점수 49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애초에 꿈꿨던 국가 단위의 그 프로그램 기획이 추가돼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49점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99점 같은데. 근데 이제 여기 나오신 전문가 패널 네 분 점수가 다 각각 달라가지고 지금부터 할 이야기가 너무 흥미진진해질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성과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도 앞으로 조금 풀어가야 될 어떤 과제나 이런 숙제가 좀 더 많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우선해야 될 과제가 결국에는 이제 전단장 서민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기훈 이사님이 어떤 좀 사정이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까지 전당장 공모는 3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그 적격자가 없다고 무산되었고요. 현재 지금 4번째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이제 지역사회의 요구는 그 최순실 국정농단이 불거졌을 때 전과 후로 좀 나눠지거든요. 그 전에는 전당 대행 체제의 한계를 좀 지적하면서 조속히 전당장을 선임하라고 요구했었죠. 예. 근데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이 불거진 이후로는 지역사회 입장이 달라진 겁니다. 그 블랙리스트 그리고 국정농단의 실행기관으로 전락한 문체부가 과연 정당장을 공모하고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기관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진 거죠. 예.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문체부 너희는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서 문화전당을 정상화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전당장을 공모하고 선임해야만이 그 전당장도 떳떳하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전당 앞에 놓인 수많은 난제를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동안 이제 선임에 대해서 못했던 거는 뭐 이제 박근혜 정부 자체가 그 아시아 문화의 전당을 실질적으로 고사 정책을 뺐었어요. 국회가 꼭 필요한 법안을 담리담략으로 묶어놓고 있으면서 매년 800억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아시아 문화 전당같이 자신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빅딜을 해서 통과를 시키면서 민생과 일자리 창출 법안은 몇 회기에 걸쳐서도 통과시켜주지 않는 것은 경제 살리기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 국립 아시아 문화의 전당을 그렇게 폄하를 하려고 들까? 그게 저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보면 그게 이해가 됐죠. 그래서 최순실 사태가 터지면서 그 이제 차은택 씨가 했던 문화창조 융합벨트 사업, 그 사업의 성격과 제가 대조를 해보니까 너무나 많이 흡사해요. 그 기능이. 그렇기 때문에 그 2015년에 정말 그 상임위에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검토도 거치지 않은 채 그 기금에서 26억 배정됐던 것이 2년 만에 2017년에 1279억인가? 그렇게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창조 경제와 문화 융성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질 공간이 광주 전당이잖아요. 네? 근데 박근혜 정부 문화 융성과 창조 경제에는 조성사업과 전당은 없었고요. 박근혜 정부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요구했지만 비정상화가 계속 실현되고 있는 공간이 조성사업과 전당이었죠. 이기훈 이사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이제 문화전당과 관련해서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조성위원회가 있고 또 뭐 아시아 문화 전당이 있고 또 문화원이 있고 뭐 역할이 뭐 굉장히 뭐 구성이 좀 다양한 것 같은데 이 문화전당과 관련해서 주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가 도대체 어떤 기관인지. 그 이제 조성위원회는 그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전체를 이끌어가는 컨트롤 타워이죠. 범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것은 조성위원회에서 컨트롤하고요. 이제 추진단은
전당의 건립과 운영을 제외한 나머지 그 조정사업의 그 역점 과제를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실행기구 성격을 갖고 있다 보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전당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이끌어가는 말 그대로 그 운영 조직이죠. 운영 조직. 현재는 지금 책임 운영 기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아문화원은 그 전당의 업무를 일부 위탁 운영하는 법인이죠. 이렇게 지금 조직이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2015년이었죠. 그때 용역 보고서가 어떻게 나왔냐면 개관을 하면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623명이 최소 필요 인력이라고 추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2016년 저희가 직접 개관해서 보니까 몇 명을 뒀냐면 공무원이 50명 그리고 실제로 전당이 98명인가요?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50명이 안 되는 인력이죠. 일은 예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을 첫째 지금 우리가 갖고 있지를 못하다. 원래 추진단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조성위원회를 지원하고 행정적으로 서포트하는 그 기관으로 설립이 됐어요. 그런데 조성위원회가 말하자면 총리급으로서 각 이제 부처를 상당 부분 조정하면서 끌고 나가는데 그 역할을 못하니까 추진단이 어떻게 돼버렸냐면 과장급으로 전락했어요. 과장급. 그래서 8명으로 인력이 줄었어요. 8명으로 일이 되나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줄인 게 박근혜 그 대통령의 말하자면 정책인 거죠. 그렇게 줄여버렸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정말 최적의 인물이 전당장에 오자면 그에 대한 상응하는 대우나 직급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아문화의 전당장은 분명히 정무직으로 하는 것이 옳다. 네. 국립이고 또 여타의 사례를 봐도 그렇다라는 걸 저희가 충분히 제시했지만 지금의 경우는 정무직으로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몇 급 상당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마도 1급에 준하거나 국립중앙박물관과 비교하면 어떻게 되죠? 정무직입니다. 거기는. 그러면 이제 아시아 문화의 전당장 하는데 전당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 전당장은 국가기관으로서 예산을 가져오고 그걸 이제 그 전달해주고 이런 이제 국가적인 그 청사의 전반적인 관리 이 기능밖에는 못합니다. 그럼 실제로 컨텐츠나 그거를 이제 보급하고 확산하는 역할은 아시아문화원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원적인 조직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 관계를 좀 저희가 정비를 해줘야 되고 새 정부가 들어서서 제일 먼저 지금 손대야 되는 것이 아시아문화의 전당은 조직과 직제 개편에 나서야 조직과 됩니다. 직제 개편. 역량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 직급이나 그 처우상으로 오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관장의 위상 관련해서 말씀 나오니까 제가 이 기관의 위상에 대해서 말씀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 기관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기관입니다. 왜냐하면 중앙박물관은 이제 뮤지엄이죠. 근데 뮤지엄뿐만 아니고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카이브가 있고 공연장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근대 국가가 꼭 갖춰야 될 4대 문화기관으로 도서관, 기록관, 뮤지엄, 박물관, 그리고 공연장을 꼽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이 기관이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그리고 전 세계에 둘도 없는 거대 기관인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그 직급을 부여하고 여러 가지 조직 체계나 예산 체계 등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관장을 누구를 선임하느냐보다 그 관장, 기관장의 격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구조조정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당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아마 대한민국의 문화예술계에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두근두근거렸을 겁니다. 그러다 이제 전당 개관까지도 이제 오게 되고 이 과정들을 쭉 지켜봤는데 보면서 옆에서 하시는 이야기들이 그런 거예요. 저 정도의 큰 꿈을 담아낼 만큼 우리나라 지금 문화 정책이나 문화 역량이 되느냐. 네. 솔직히 지금 아시아 문화전당이 뭐 아시아 최대 어떤 복합 문화 시설이다 이야기를 하지만은 홍콩이나 중국이나 혹은 뭐 싱가포르 이런 곳들에서 정말 그 정도의 규모의 시설들을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이 함께 투자해서 만들어가고 있고 또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계속 그걸 운영해 나가는 과정들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년을 준비했다고는 하지만 오픈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연습 게임도 지금 아직 제대로 못 치를 정도로 어느 시점에선가 좀 게임 자체 혹은 이 과정 자체에 대해서 손을 좀 놓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공감을 할 만하고요. 그리고 그만큼의 역량을 키우는 과정들도 이 전당에 대해서 기대했던 만큼 그것을 위한 구조라든지 어떤 상황들이 함께 안 컸던 것도 좀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타 지역 사람이잖아요. 강원도에서 나고 부산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들을 기회가 많은데요. 광주에 국가 규모의 엄청난 시혜성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당에서는 이거는 정말 부조리한 일이다라고까지 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자세하게 좀 토론 준비해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낙동강에다가 이렇게 삽질 포크레인지를 한 거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지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일하고 있으니까요. 광주와 제주를 좀 비교해 보자면 몇 년 전인가요? 광주 비엔날레 20주년 기념 때 이른바 광주 정신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그 홍성단 벽화 그림 사건 때문에 광주 정신 선언도 못하고 끝났지 않습니까? 예술적 예를 들자면 제주에는 4.3 미술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에는 5.18 미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주는 정신적인 차원에서 학술과 예술 차원에서 충분히 광주항쟁을 되돌아보고 또 미래 가치로 녹여내는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아시아 문화전당에서는 그런 가치의 문제를 어떻게 새롭게 녹여낼 것인가에 관한 기본적인 고민을 다시 해야 될 겁니다. 광주 정신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에 관한 근본 고민을 담는 것으로부터 이 아시아 문화전당이 정상화하는 첫 걸음을 내디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5.18 추모 기간에 맞아 임시로 개방된 민주평화교류원. 옛 전남도청 원형 훼손 논란 속에 개관이 지연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열흘간의 나비때라는 주제로 광주 정신을 예술로 승화한 이번 작품. 과연 시민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이 건물 자체는 이제 보존돼야 된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입장은 아니었는데 이 전시를 보고 나니까 그 5.18에 대한 것도 다루고 있고 이런 앞으로 이런 전시들이 있으면서 더 홍보도 되고 하면은 그런 인식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5.18이 광주를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민주주의의 사례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요즘 저희가 이제 광장에서 촛불로 민주주의를 다시 이뤘는데 그 시발점이 1980년 5.18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아이들이 알 수 있게 복원을 해서 계속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시관 한켠에서는 여전히 옛 전남도청의 원형을 복원하라는 시민사회단체의 농성이 진행 중입니다. 전남도청을 보존하라! 이들은 민주평화교류원이 단순한 예술전시장이 아닌 역사적 현장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80년 5월 시민군들이 이용했던 상황실이든 방송실이든 수습대책위원회가 썼던 공간들의 흔적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흔적을 지운 채 여기에 새로운 전시 콘텐츠를 올린다고 한들 과연 5.18이 기억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저희의 비판. 5.18을 예술로 형상화할, 승화시킬 전시 콘텐츠는 굳이 이곳이 아니어도 다른 곳에서 전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전남도청 일원을 80년 5월 모습 그대로 복원하는 것만이. 전당 측은 이번 전시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민평원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은 5.18 단체 및 범시도민 대책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11일까지 임시개방 행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방문한 분들과 지역사회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잘 경청하겠습니다. 광주의 자랑스러운 역사 5.18, 그 정신과 가치를 지켜낼 해법은 무엇일까요? 광주가 먼저 정의로운 국민 통합에 앞장서 주십시오. 광주의 아픔이 아픔으로 머무르지 않고 국민 모두의 상처와 갈등을 품어 안을 때 광주와 내면소는 가장 질기고 강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지금 이 문화 전당의 어떤 지역사회에 조금 갈등이 좀 시작됐는지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참 민주평화교류원 보면 답답하고 또 걱정도 좀 앞서죠. 근데 돌이켜 보면 그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한 7, 8년 전이었죠. 그 도청 별관. 도대체 보존의 형식과 범위가 어느 선까지이냐, 여기에 대해서 지역사회가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당은 그 개관에 맞춰서 그 콘텐츠를 할 수밖에 없었고, 지역사회는 세 가지 문제로만 갖고 계속 문제를 제기를 했었죠. 기념관의 그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처음에 그 추진단 쪽에서 보존 건물, 별관을 제외한 5개 건물 중에서 2개만 그 기념관으로 조성하기로 했거든요.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거 하나. 명칭이 왜 민주인권 평화기념관이야. 5.18에 꼭 들어가야 된다. 세 번째는 왜 도청별관 보존하기로 해놓고 놔뒀냐. 놔두면 이거 나중에 결국은 또 철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안을 들여다보니까 지역이 생각하는 기념관의 콘텐츠가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면 외관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전당과 지역사회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었다면 지금의 결과가 이렇게 됐을까? 이런 아쉬움이 굉장히 좀 있죠. 지금 현재 민평원과 관련돼서 논의나 고민들은 정말 더 깊이 있게 그리고 함께 이제 협의해 나가는 과정들이 이번 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일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와 별도로 어쨌든 변화와 함께 주어져 있는 기존의 시설들의 문제에 있어서는 속도를 지금 안 낼 수가 없는 상태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민평원의 논의가 이 다른 원들이나 혹은 사업들에 같이 영향을 미치는 건 솔직히 사실이고요. 이것이 함께 속도가 날 수 있도록 시민사회에서나 혹은 그 전당에서나 함께 이것을 풀어나가기 위한 좀 구조를 짜고 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원형 그대로 보존되는 것을 기대했는데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가 없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 사실 호남 주민 입장에서는, 지역민 입장에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당과 어떤 지역민과의 어떤 협력과 소통하는 관점에서 이걸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해결점이 좀 찾아질 수 있을지. 여기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문체부나 지역사회가 갈등이 생겼을 때 이걸 좀 조정하고 좀 같이 갈등을 좀 이렇게 다독여야 될 강주시와 시의회까지 대책이 들어와서 같이 싸우고 있으면 퇴로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주시와 시의회가 설사 심정적으로 동의를 하더라도 강주시와 시의회 지역의 정치권은 이걸 나중에 갈등을 조정하고 좁히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성위원장의 역할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원래 조성위원장은 이런 모든 역할을 조정하고 중재하도록 법의 역할이 보장되어 있어요. 도대체 조성위원장은 누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를 우리도 모를 정도로 지금 역할이 드러나 있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원래 대통령 스스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조성위원회도
역할이 없고 그 자리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지역적 특수성의 관점에서만 보면 이제 원앙보전으로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 확장하겠다. 그랬을 때는 그 5.18 시민군 쪽에서 활동한 예술가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서 관과 민의 대화가 아니라 민 쪽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새로운 공간 해석으로 특수성을 보편성으로 확장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